나는 30년 넘게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해 왔다. 기계가 돌아갈 때마다 뿜어져 나오던 쇳가루 냄새, 탁탁 부딪히던 금속음, 용접 불꽃이 튀는 순간의 따끔한 열기가 내 인생이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작업자들에게 믹스커피를 한 잔씩 건네며 오늘도 고생 좀 해보자고 말하던 그 일상이 반복될 줄 알았다. 그게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문 전화가 뜸해졌다. 단골 거래처조차 사장님, 이번엔 중국 쪽이 더 싸서요 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인건비는 오르고 전기세는 치솟고 원자재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랐다. 수십 년 동안 버텨온 공장이지만 시장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결국 작년 겨울 영하 칼바람이 불던 날 나는 공장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다. 철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내 귀에 익숙했던 기계음, 금속 갈리는 소리, 용접 스파크 소리가 사라지고 난 공장은 너무 조용했다. 마치 빈 창고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입을 떼지 못했다. 공장장으로 사는 법만 알았지 그 후의 인생을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두려웠다. 통장을 열어보니 자산은 12억 남짓.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이었지만 그 숫자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내 나이 65,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엔 너무 늦었고 은퇴하기엔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켜본 순간이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 베트남에서 한 달 80만 원으로 왕처럼 사는 법. 한심하다고 스스로 비웃으면서도 어디선가 묘하게 끌렸다. 그건 도망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다시 살아보고 싶어서였을까? 그땐 나도 몰랐다. 단지 그 영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도 몰랐다. 이왕 공장을 접고 빈둥거릴 바엔 차라리 새로운 곳을 직접 보자고 생각했다. 남들은 은퇴 후 골프를 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지만 나는 그런 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30부터 55까지 기계 소리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었고 그 이후는 공허함만 남았다. 그 공허함이 결국 나를 베트남으로 밀어냈다. 아내와 함께 5박 6일 일정으로 다낭으로 향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 안았다. 마치 이곳에선 다시 숨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해변으로 향했다. 파랗게 빛나는 바다와 길게 이어진 모래사장, 그리고 그 위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닿았다. 공장 안의 쇳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평화로운 소리였다. 저녁 무렵 오토바이 수백 대가 물결처럼 도로를 메우는 장면을 바라봤다. 혼잡해 보이는데도 신기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그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다시 돌아다니고 싶다. 기계 옆이 아니라 이렇게 열린 곳에서. 여행 이틀째 마트에 들렀을 때가 결정적이었다. 과일, 고기, 식료품 모두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 특히 숙소 근처에 있는 수영장 딸린 2층 빌라의 월세가 5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충격에 가까운 감탄을 했다. 해변 카페에서 코코넛 커피를 마시며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살아볼래?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모래를 느긋하게 긁어내렸다. 여긴 너무 멀잖아. 애들 근처에 있어야 하지 않아? 그 말 속엔 불안이 있었지만 어떤 기대도 희미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내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공장 문을 닫은 뒤 우울한 표정만 짓던 내가 다낭에서는 오랜만에 크게 웃고 있었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인 모양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아내는 결국 말했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나도 함께 갈게. 한국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3달 동안 준비했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녀들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고했다. 그리고 어느 흐린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남은 삶을 걸고 베트남을 향해 비행기에 올랐다. 다낭에서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순탄하게 흘러갔다. 우리가 처음 얻은 집은 해변과 가까운 조용한 주택가의 2층 빌라였는데 한 달 월세가 50만 원이라는 말에 나는 2번이나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문을 연 기분이 들었다. 일주일 장보기 비용이 10만 원이면 충분했고 시장에서 사온 과일과 해산물로 식탁이 풍성해졌다. 아내는 여긴 파 한 단 가격도 한국의 절반이네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이라 나는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처음 몇 주는 적응이 필요했지만 곧 새로운 생활 리듬이 몸에 익었다. 아침엔 빌라 수영장에서 몇 바퀴를 돌고 점심은 가까운 시장을 둘러보며 현지 음식을 사서 먹고 저녁엔 해변에 앉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았다. 공장 기계 소리 대신 파도 소리가 하루를 채우는 삶이었다. 그 중에서도 내 인생을 크게 흔든 변화는 윤태범이라는 남자를 만난 일이었다. 한인의 모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었다. 나보다 10살은 젊어 보였고 말투는 젊은 사장 같으면서도 친근했다. 형님, 여기선 골프가 무슨 귀족 스포츠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뒷상가도 연습장 있고 비용도 정말 싸요. 그 말투와 눈웃음이 묘하게 사람을 따라오게 했다. 나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었지만 그가 이끄는 대로 어느새 연습장에 서 있었다. 처음 스윙을 할 때 그는 등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형님, 소질 있는데요. 칭찬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줄. 그때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졌다. 태범이 이끄는 자리엔 늘 사람이 많았고 그는 다낭 생활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현지 통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를 통해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연스레 말했다. 형님, 시간 있으시면 제 사무실 한번 오시죠. 사업 아이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 말에 따라간 그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세련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보았다. 할인,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단어 하나 틀리지 않는 정확한 한국어, 웃을 때마다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 무엇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과 일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사장, 허허벌판의 미래 확장 800자 버전. 윤태범은 어느 날 느닷없이 나에게 말했다. 형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땅이 있어요. 잠깐만 같이 가시죠. 그 말투는 늘 그랬듯이 자연스럽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별 의심 없이 그의 차에 올랐고 다낭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30분가량 달렸다. 도착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이었다. 건물도 전기도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허허벌판. 바람만 먼지를 일으키며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대체 이게 뭐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 윤태범이 팔을 벌리며 시원하게 웃었다. 형님, 여기에요. 딱 2회만 지나면 여기가 다낭의 강남이 됩니다. 그의 말은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았다. 묘하게도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 있고 나만 그 복된 미래에 탑승하면 되는 것처럼. 그때 할인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기대감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부 승인 문서예요. 지금은 허허벌판처럼 보여도 이미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로 확정됐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도장과 사인, 개발 계획도 등이 그럴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인은 나를 바라보며 조금 가까이 다가왔다. 선생님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저희도 든든하고 프로젝트가 훨씬 안정적이죠. 그 말투, 그 미묘한 미소가 내 자존심을 간지렸다. 공장을 닫던 날 나는 무능력한 가장처럼 느껴졌고 아내 앞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작고 쪼그라든 남자였다.
그런데 지금 할인의 말과 태범의 시선은 내가 아직 건재한 사람,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 최윤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여자 너무 친절해. 그거 다 이유 있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어? 나는 괜히 웃어넘기려 했다. 괜찮아? 그냥 비즈니스야. 투자 받아야 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사실 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나를 인정해 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땐 몰랐다. 며칠 뒤 윤태범은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형님, 지금 들어오시면 땅값 이 가격이 마지막이에요. 할인도 함께 와 조용히 차를 따라 주었다. 나는 서류 위에 적힌 숫자를 몇 번이나 읽었다. 8억 원. 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 하지만 그 순간엔 두려움보다 이상한 기대가 앞섰다. 그리고 결국 나는 펜을 들었다. 내가 사인하는 동안 할인은 은은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서명이 내 인생의 바닥을 여는 첫 번째 칼자국이라는 걸. 5장. 사라진 사람들 확장. 투자 계약서를 쓴 뒤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살았다. 하지만 태범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해왔다. 형님,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첫 삽듭니다. 정부 승인 서류도 거의 끝났어요. 할인이 곧 연락드릴 겁니다. 할인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사진 몇 장을 보내며 이 구역이 선생님 투자하신 토지예요. 다음 주에 현장 미팅 있으니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메시지 하나에 흥분했고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2달째 들어서도 땅은 여전히 똑같았다. 아무 공사도 아무 변화도 없었다. 변한 건 오히려 연락의 빈도였다. 3달째 태범의 전화는 눈에 띄게 짧아졌다. 형님,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엔 예전의 여유로운 웃음이 사라져 있었다. 할인은 더했다. 며칠째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불안이 뼛속으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결국 넷째 달의 어느 날 나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다. 낯익은 건물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설마 아니겠지? 무슨 오해겠지? 그러나 문 앞에 다다른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간판이 사라져 있었다. 하얀 타일 벽에는 간판을 떼어낸 흔적만 남아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깜깜했다. 건물 관리인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 아, 그 사람들. 일주일 전에 밤에 다 빼고 나갔어요. 그는 혀를 차며 덧붙였다.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계약할 때부터 허세만 부리지 월세도 몇 번 밀렸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한기가 흘렀다. 다리가 힘없이 풀렸고 나는 벽을 붙잡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몇 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전 재산이, 내 자존심이 모조리 사기꾼에게 먹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사기꾼이었다. 그 넓은 들판의 바람도, 태범의 친절함도, 할인의 눈웃음도 모두 나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침대 끝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낭 바람도, 파도 소리도, 모든 것이 희미하게 멀어졌다. 6장. 마지막 욕망 확장. 8억이 사라지고 남은 돈은 3억 조금 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숫자는 나에게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이미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 느낌이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 눈에는 분노,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있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왜 그 말도 안 되는 여자 말만 믿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할인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태범의 형님이라는 다정한 호칭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감했다.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어.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저녁이 깊은 다낭 시내를 방황하다. 한인 식당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시켰다. 그곳에서 나는 오상길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건장한 체격에 술에 관대한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을 걸어왔다. 혼자 술 마시면 더 우울해져요. 카지노 한번 가봐요. 그냥 구경만. 요즘 한국 분들 다 한 번씩은 가요. 나는 반쯤 넛이 나간 상태였다. 구경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게 따라간 카지노는 작은 지옥 같으면서도 어딘가 묘한 매혹이 있었다. 화려한 조명, 쏟아지는 음악, 사람들의 탄식과 환호가 뒤섞여 있었다. 처음엔 정말 구경만 했다. 그러다 오상길이 말했다. 형님,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아요. 그냥 재미삼아. 나는 20만 원을 슬롯머신에 넣었다. 손잡이를 내리자 불빛이 번쩍였고 순식간에 40만 원이 되어 돌아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올랐다. 이러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는데? 그 작은 희망이 내 파멸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깊이 카지노에 발을 들였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다. 잃으면 더 크게 걸어 되찾으려 했고 따면 더 크게 벌고 싶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VIP룸에서 유광석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능숙하게 칩을 쌓으며 미소 지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판만 이기면 8억. 금방이죠. 그 말은 내 귓속에 악마처럼 파고들었다. 나는 그 말에 모든 걸 걸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남은 돈 3억 전부가 내 손을 떠나갔다. 칩이 사라지는 속도가 내 남은 인생이 사라지는 속도 같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잃은 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내 남은 희망까지 카지노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걸. 7장 붕괴 확장 800자 버전. 집 문을 열자마자 나는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아내 최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등받이에 손을 꽉 쥔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걱정도 기대도 없었다. 오직 단단하게 굳은 절망만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잃었어?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은 비어있는 깡통처럼 울렸다. 얼마냐고. 이번엔 떨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울음을 억지로 누르는 사람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3억.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 다음 순간 내 왼쪽 밤에 불덩이를 얹은 것 같은 강한 충격이 찾아왔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나를 때린 건 처음이었다. 그만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아내는 울컥 쏟아지는 숨을 꾹 누르며 말했다. 8억도 모자라서 또 3억까지 잃었어. 그 여자 말에 속고 그 사기꾼 말에 속고. 도박까지? 당신은 정말 끝났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무슨 말을 한들 변명이 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딱 하고 잠기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다. 나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차마 되돌아볼 용기도 없었다.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 관계가, 우리 노년이,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조용히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문 앞에 앉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새벽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서 아주 작게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다. 아내의 신뢰, 가정의 안정, 그리고 내 자신이었다. 8장 다시 시작 확장 800자 버전. 아내와 나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우리에겐 반겨줄 집도 여유도 기댈 곳도 없었다. 인천공항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서 있는 순간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 늙은 부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결국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달방 하나를 구해 들어갔다.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고 밤이면 쥐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지만 우리가 가진 돈과 상황으로는 그곳이 최선이었다.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일을 시작했다. 나는 새벽마다 골목과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웠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에도 오늘은 조금 더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만 하며 아침이 될 때까지 걷곤 했다. 아내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잡았다. 밤새 서서 계산하고 손님들 상대하고 혼자 버티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 때 나는 동네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다. 급여는 180만 원. 누군가에겐 부족한 돈이겠지만 나에게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오래 잊고 지냈던 자존심을 조금 되찾았다. 어느 날이었다. 쉬는 시간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빛에 비친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가늘어 보였다. 잠시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살아보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말은 비난도 한숨도 원망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으로부터 건너온 작은 희망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베란다를 등지고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경비실에서 조금씩 나 자신을 되찾아갔다.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켜보고 택배를 도와드리고 부모님이 엘리베이터까지 짐을 끌고 갈 때 툭 떨어진 작은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 말이 참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다. 14억을 잃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진짜 파산은 통장 숫자가 바닥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이고 신뢰를 잃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단 한 사람, 아내에게서 나온다는 것도 오늘도 경비실에서 오래된 전기포트에 커피 한 잔을 데워 마시며 나는 생각한다. 비로소 아주 늦게나마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아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라고.